마사지 받으러 다 성금 모아 성매매 안마열사 그러면서 그동안 촛불 집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 때문에 완전 웃음거리로 끝나버렸어. 그 다음 2009년에 노무현을 경호원이 죽였다설. 내가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일주일 전에 나왔다는 얘기 거짓말이다. 그거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기어이 경호원이 죽였다고 떠드는 거야. 증거 있어? 직접적 증거? 없었어. 무슨 조작된 사진, 엉뚱한 사진 찍어 붙이기. 그러면서 무슨 블로그에 자기가 법의학 전문가다. 그거 맨 처음에 블로그에 올라올 때는 자기가 법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올라왔어. 그거 베껴다 딱 넣으면서 앞부분 맨 첫 줄을 바꿔가지고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그러면 또 순진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또 낚여요. 2010년에는 타블로에게 낚이고 그 다음엔 또 뭐에 낚였지? 2012년에는 그 수개표에 낚이고 2015년에는 홍가희한테 낚이고 꼭 보면 들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낚이는 인간들이 있어. 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진실을 갈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귀가 약해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하면 혹하고 저 말하면 혹하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뭐 그 여대생 사망설부터 뭐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설, 타블로 이야기, 그리고 이 그 수개표 이야기, 그 다음에 홍가의 주장, 이 모든 얘기들의 특징이 뭐냐? 부수적인 얘기들이야. 마치 부수적인 얘기들을 막 퍼뜨리면서 그 부수적인 증거들이 사실처럼 보이게 해. 근데 핵심이 없는 거야. 지난 대선이 수개표를 부정을 했다. 그러면 뭐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라는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다든가, 그런 결정적 사건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 다 부수적이야. 부수적이고 찌끄러기. 이게 옆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걸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확대 과장을 해요. 거기에 또 다 넘어가. 그러면서 매번 뭘 놓치는 거야? 중심을 놓치는 거야, 중심을. 이 성완종한테 낚인 인간들도 그래. 성완종에게 이 낚인 인간들 막 신나가지고 이번 일로 박근혜가 그만두나요? 야, 이 들떨어진 인간들아. 검찰 누가 임명했냐? 특수수사팀 그거 누가 임명했어? 박근혜가 임명했어.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 박근혜가 임명했어. 검찰총장 데리고 있는 법무부 장관 박근혜가 임명했어. 2008년 여대생 사망설 때도 내가 뭐라 했어요? 모든 수사의 최종 지휘권 누가 갖고 있냐? 이명박이 갖고 있다. 그거 퍼뜨려갖고 너네가 이명박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시체도 없이. 노무현 경호원이 죽였다. 경호원도 없이 경호원이 죽었다설. 똑같지? 시체 없이 여대생이 죽었다설. 경호원 없이 경호원이 죽었다설. 수개표 현장에 있었던 뭐 무슨 감시단, 투표 참관인 중에 아무도 없어. 투표 참관인 중에 불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투표 참관인이 모두 감시했는데 투표 참관인 증인 없이 수개표론. 그 다음에 뭐 잠수부가 생존학생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잠수부 없는 생존학생 잠수부 소통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그지? 내 말이 맞아 틀려? 마지막으로 이 성완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완종 이야기의 핵심. 성완종한테 돈 받았다는 증거 있어? 성완종한테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 나온 거 있냐고. 지금 홍준표 빼놓고는 홍준표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돈 받았다라고 인정했어요. 홍준표 측근이 돈 받았다고 인정한 거 홍준표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간접 증거라고. 무슨 동영상 이야기라든가 김기춘의 거짓말 해명이 드러났다. 그 거짓말 해명 얘기가 사진 날짜 얘기야. 그 사진 해명가는 이제 그 성완종이 죽으면서 9월 26일자 김기춘이 박근혜랑 같이 있는 사진을 봐라. 거기 가기 전에 내가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건데 김기춘이 해명을 했고 내가 자기가 독일에 가 있었는데 무슨 26일날 돈을 받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아무 증거 안 돼 그거. 돈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 안 나오는 거야. 이건 순전히 떠들고 뻥치고 막 뒤집은 다음에
유병헌이랑 똑같은 거야. 온통 유병헌 얘기했잖아. 그지? 유병헌. 세월호 때 4월 20일부터 6월 달까지 하루 종일 유병헌 얘기했잖아. 나중에 어떻게 됐어? 유병헌 시신 발견. 흐지부지 뻥. 지금 성완종 얘기도 마찬가지라니까. 객관적이고 결정적 증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예. 그럼 왜 저렇게 떠드냐? 성완종 얘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치 뭔가 대단한 사건이 터진 것 같고 이게 4.19 재보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언론이 보도할 뿐이야. 결정적 영향 안 미쳐. 지금 성완종 뉴스 때문에 4개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쳐? 4개 재보선이야. 4개 재보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 성완종한테 돈 받은 사람이 거기 어딨어. 아무 관계없는 얘기라니까. 어?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이 돈 받았다. 그게 무슨 뉴스야. 그냥 일상이지. 그거 가지고 표가 바뀐 사람이 없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이 돈 받았다 그래서 안 찍어? 걔네들은 돈 받았다는 능력 있다고 그래. 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그냥 주변 이거 딱 수개표 얘기랑 똑같아요. 주변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부수적인 간접적 이야기를 가지고 핵심적인 얘기가 진짜인 것처럼 떠들어대기. 난 이거 한 팀이 만든 기획한 사건이라고 봐. 수개표 얘기냐 성완종 얘기나 같은 대가리에서 나온 거라고 봐. 예. 뭔가 주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뭔가 밝혀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낚아. 그런데 핵심적인 얘기가 없는 거야. 누가 박근혜가 떨어졌는데 그 표를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 나왔어? 없어. 유일하게 그 엑셀 파일의 날짜가 다르다. 그건 그 컴퓨터에 입력된 날짜의 문제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 뿌려. 막 낚여. 무엇보다 조중동이 저렇게 열심히 보도하는데 조중동과 채널A TV조선이 저렇게 열심히 보도한다면 이거 뭐야. 개뻥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채널A TV조선이 저렇게 열심히 보도한다는 건 개뻥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지네들이 이슈몰이를 하는 것 뿐이에요. 성완종 그래갖고 가만있어. 내가 그 전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가만있어 봐. 뭐였지 맞아. 이명박 사자방 비리. 이명박 사자방 비리 덮고 세월호 일주기 덮으려고 지금 저러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형 없이 수사하라 그러면 수사가 될 것 같아? 자, 오늘 이야기 중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 권영철 기자 추천. 권영철의 Y뉴스 진행하죠. 권영철 선임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입니다.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죠. 어쨌건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불러온 성전 회장의 죽음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예.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란 말을 이름을 붙이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완종 특별수사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자 검찰 왜 특별수사팀까지 구성을 해서 수사에 나선 걸까요? 우선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어떤 수사를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이 기존 수사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내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은수 3차장을 수사 라인에서 지휘 라인에서 배제를 했죠. 네. 검찰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팀장에 네. 이제 문무일 대전지검장 네. 검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검찰에서 밝힌 이유는 특별수사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게 공식 이유죠. 예. 문무일 검사장은 뭐 검찰이 발표한 대로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을 거친 정통 특수수사 출신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문 검사장은 지난 2월 검사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속칭 물을 세게 먹었습니다. 예.
이제 이른바 18기 검사장들 중에 말석으로 밀려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를 맞게 되다 다시 구원투수로 이제 기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사이다 보니까 호남 출신 검사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한계가 뻔해서 잘해도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수사이니까 급거 투입한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수사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수사 대상이 일단 권력의 핵심부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뭐 현직 국무총리 그리고 현직 광역단체장이 3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심장부가 바로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은 사실 소환 조사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성완종 전 회장의 폭로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소환 조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차롯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 핵심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불렀다가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응. 자, 녹취록이나 메모만은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네, 수사가 안 예. 되는 거야. 또 핵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대선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죠. 2012년 대선 자금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금영대 8명 중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7명이 친박 핵심이고 돈도 대선 자금이거나 대선 후보 경선 자금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수사가 확산되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카드를 고심했을 것이다. 그 카드가 또 이번 수사가 끝나면은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무일 검사장을 발탁한 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예. 자, 핵심은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자, 2003년에 이어서 12년 만에 대선 자금 수사까지도 갈 수 있다. 또 모든 수사 대상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박정희 앵커한테 묻고 싶은데요.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뭐 액면사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예.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능력도 있고 의지도 구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온갖 외압을 뚫고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죠.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돌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으로 폭로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예. 문무일 수사팀장도 저희 수사 대상은 소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일성으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리스트에 거명된 8명이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 될 겁니다. 경향신문이 사고를 통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녹취록 제출을 요청했는데 곧바로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 그렇죠? 경향신문의 한 네. 관계자는 수사팀에 협조하겠지만 유족들의 뜻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유족들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시기와 장소, 전달자가 공개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홍문종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뿐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오늘 아침에 이완구 총리도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예, 2013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출발부터 분명히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나온다면은 수사가 새롭게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메모, 요게 지금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수사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이제 문무일 팀장은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양심을 걸겠다. 굉장히 그런 말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문무일 말을 수사팀장이 이제 이 사건이 갖는 파장이 크고 중대해서 다른 좌고 우면할 여지가 없다. 오로지 수사 하나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예. 특히 검사로서 가져왔던 양심이 가치를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의협심이 강하고 곧다른 평가를 받아온 게 문무일 검사장인데 예. 양심을 세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네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문무일 검사장이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겠죠. 예. 그렇지만 문 검사장의 의지만으로 과연 돌파가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1997년 한보비리 수사가 있었죠. 이때의 한보 리스트가 3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33명을 계속 소환을 하면서 심지어 권력서열 2위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방문 조사를 하는 이른바 한바탕 쇼를 펼쳤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수사 끝에 중수부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당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검찰도 지금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과연 그 의지가 통과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 내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뭐 특별수사본부라든가 특별수사팀이 많았지만 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특별 이름이 붙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병헌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가동됐죠. 예. 그리고 5월에는 전국검찰청에 관피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죠. 또 방산비리 특별수사본부, 리포터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정 씨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사팀이 계속해서 가동돼 왔는데 수사 결과가 과연 특별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관 특별수사팀의 명칭을 두고서도 사실 확대된 게 없는데 예. 수사팀 내부에서도 부팀장이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이렇게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수사팀장은 이것은 부팀장의 공식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팀장이 조정했다. 팀장과 부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고 예, 예. 사실 수사팀의 명칭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가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팀의 명칭을 놓고서도 벌써 설랑설레 하는 걸 보니까 아직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게 아닌가. 검찰의 의지에 의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게 아니라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예, 예. 그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네. 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특별수사팀 여러 가지 한기를 안고 또 출발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참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로 검찰에서 성완종의 그 주장대로 막 수사를 해 들어가. 그래서 뭐 친박 핵심이 돈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내. 그래갖고 막 공개하면서 구속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또 혼외자 나와. 최동욱 총장 그래서 당한 거 아니야. 2013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개뻥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박근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진짜 최동욱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했어. 그래가지고 이 누구야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했다. 그 다음에 김용판이가 부당한 지시했다. 그러니까 둘을 구속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딱 발표했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최동욱 총장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 TV조선에서 생쇼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최동욱 그게 내연녀의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부다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생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냐면 잠옷을 입고 가족사진을 찍은 내용을 자기가 본 적이 있다. 최동욱이란 사람이 철저한 자기관리로 검찰총장으로 검찰들한테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야. 근데 잠옷을 입고 가족사진을 찍어? 잠옷을 입고 가족사진.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최동욱 내연녀란 사람하고 돈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이야. 서로 이렇게 빚을 갚아라 안 갚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쌍방 고소 중에 있는 법정 투쟁에 있는 여자를 불러다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진짜로 최동욱의 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최동욱이라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DNA 검사하자.
도대체 이런 얘기하는 저희가 뭐냐? DNA 검사하자. 그랬더니만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펄펄 뛰면서 DNA 검사는 아동학대래. 그러면서 걔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야 씨발 그 DNA 검사하자는 건 아동학대고 그 학교 찾아가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무슨 개그지 같은 거짓말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최동욱의 아들이 뭐 최동욱의 혼외 자식이 있다. 검찰의 자체 결론이야.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맞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났어. 결론은 최동욱의 혼외자라는 핵심적 증거가 없어. 소위 혼외자의 아버지라고 얘기됐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DNA 검사하자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았던 내연녀가 최동욱은 아니다. 사정이 있어서 친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동욱은 아니다. 언론사에 친필로 편지도 보냈어. 그런데도 최동욱의 혼외자로 검찰은 결론을 내린 거야. 아동학대? DNA 강제 채취는 아동학대래. 씨발 무슨 드라마도 안 보나. 그 빗에서 머리카락 2개만 뽑으면 돼. 그 비듬 달려있는 저 머리카락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모공이 달려있는. 아니면 칫솔만 갖다 둬도 돼. 이 새끼들 드라마도 안 보나. 뭐 DNA 검사할 때 애 막 목을 조르면서 뭐 혓바닥이라도 잘라내야 돼? 무슨 아동학대 착취고 나발 개지랄 떨면서 결국 DNA 검사를 방해한 거 아니야. 못하게. 그래놓고 결론은 최동욱이 혼외자가 있다. 검사 안 했어요. DNA 검사 끝까지 방해했다니까. 그래놓고 그 여자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면 뉴스가 나와. 검찰에서 소환했다. 돈 문제로. 그 애기 엄마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언론에 편지를 보내. 또는 연락을 해. 그래서 막 기대하고 있으면 검찰의 발표가 나. 그 사기죄로 검찰 소환 예정이다. 그럼 이 여자가 또 말을 못해. 그거 찾아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 최동욱의 내연녀라고 언론에서 떠든 여자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여러 번 받았어. 그게 뭐 때문에 소환 통보 받은 거냐? 그 무슨 사기죄 명목으로. 사기죄로 조사하겠다. 잡아 넣겠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 그러면 애비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는 엄마가 자기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최동욱 때문에 나와갖고 끝까지 최동욱 자식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사건은 결국 그 엄마가 침묵하면서 끝난 거예요. 맨 처음에 적극적으로 6개 언론사에 친필로 편지를 보내서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지장 찍어가지고 주민번호와 지장을 공개해서 친필로 최동욱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보도한 게 한 군데가 밖에 없어. 그게 최동욱 사건이야. 기가 막히죠? 이제까지 최동욱 혼외자인 줄 알았던 사람. 정말로 최동욱이 정말로 최동욱이 혼외 자식을 낳은 줄 알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직까지? 그랬구나. 이렇게들 몰랐어. 내가 이 얘기도 맨날 해야 되는데 진짜로 최동욱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니까. 아니야 그거 손해자라는 증거 없어. 그러면 왜 최동욱이란 사람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내쫓았을까요? 이 최동욱이란 사람이 왜 뽑혔는지도 알아야 돼. 최동욱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무현 서거 때부터 연관이 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대통령하고 맞짱 토론을 했어. 평검사들이. 그러면서 검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단 말이야. 우리는 대통령의 개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노무현과 분리되어 있는 자기들의 독립수사권을 가진 존재다. 자부심을 갖고 애들이 잘한 거야.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때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노무현 사람으로 찍힐까봐 두려워갖고 이명박한테 과잉 충성을 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잉 수사를 한 거야. 그래갖고 막 노무현 대통령에 관계된 사람들 아무나 다 조사하고 개지랄 떨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검찰총장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검찰총장이 그래도 살아남았어. 그러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그림 뇌물 줬다 이래갖고 잘랐어요. 그 그림 뇌물 줬다 이래갖고 자른 거야. 그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명박 때 검찰총장 사건이야. 근데 그 검찰총장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검찰들 내부에서
검찰총장이지. 검찰들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야. 씨발 우리가 무슨 대통령 개냐.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수사를 이렇게 하냐. 이래갖고 검사들의 검난이라는 게 일어나. 이명박 후반기에 가서 검난. 그래갖고 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이 뽑은 검찰총장이 물러나요. 자진 사퇴를 하게 돼. 그래가지고 그 검사들이 그 정부에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박근혜가 한 발 물러나서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을 무슨 판사를 데려오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검사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 니네가 검찰총장을 누구로 시킬 건지 검사들이 뽑으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검사들이 그 투표해갖고 뽑은 사람이야. 그러면 최동욱은 어떤 사람이었냐? 옛날에 그 김영삼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곧 권력의 개였어.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그 30년 동안 얘네들이 그 집권을 하면서 검사들이 온갖 뭐 간첩 조작 이런 거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시절에 공안 검사들, 공안 통치에 그 악바리로 컸던 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요 15년 동안에 새로운 검사들이 나온 거야. 이 검사들은 누구였냐면 소위 김영삼 때 성형 없이 수사해라 김영삼이 그랬어. 그리고 김영삼 아들이 잡혀가. 김대중 때 성형 없이 수사하라고 김대중 아들 셋이 검찰청에 불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성형 없이 수사해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친형도 잡혀가요. 그럴 때 소위 권력의 최중심부를 그 수사했던 특수통이라 그래갖고 특수본부, 검찰청 특수본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특별수사를 담당했던 소위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점상 소위 옛날에 공안 검사들은 이제 늙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됐고, 그리고 소위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성장한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의 실세였던 거야. 더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동욱이 그런 특수검사였어. 전두환 비리 뭐 이런 거 수사했던. 그러니까 최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세워서 명예회복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동욱은 검사들의 명예를 내가 기대에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철저히 수사해서 다 밝혀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있다라는 그런 막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혼외 자식이 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난 거예요. 그 최동욱에 관련돼서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13년 방송을 보면 13년 9월 방송 6월부터 9월까지 내가 최동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모든 뉴스에서 여러분이 이제 세월호 이전이었잖아요. 그게 최동욱 얘기가 13년 6월부터 9월 사이의 사건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다 믿을 때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나는 안 믿었어. 그래서 나는 DNA를 보자. 직접적 증거를 보겠다. 혼외 자식인 증거 나왔냐? 내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거야. 혼외 자식 증거 있냐? 없었어. 결론은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온 게 2013년 6월이에요. 그거를 이 최동욱 검찰총장 밑에 윤석열이란 팀장이 증거를 인터넷에 뿌려버렸어.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정황, 그 다음에 이 야권 인사와 그 야권 후보에게 악플 달았다는 증거가 그냥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린 거야. 그게 2013년 6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최동욱 혼외 자식 얘기를 뉴스로 만들어갖고 2달을 넘겨. 그런데 7월 달에 망치 부인이 좌익 교수가 내 딸을 언급했다. 이걸 가지고 머리 깎으면서 밝혀내라. 국정조사해라. 그래갖고 7월 달에 김한길이가 대충 덮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 그리고 8월 달에 김한길이가 또 쇼를 했는데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지니까 8월 말에 이석기 사태가 터지는 거야. 이석기 변장 도피, 이석기 내라는 뭐. 그래갖고 이석기 사건으로 8월 말에 판을 뒤집은 거지. 국정원 범죄 증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결국 그 새끼들 지금도 국정원에서 돈 받고 댓글 쓰고 자빠졌어. 최동욱이 좀 더 버텼어야 됐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냐고.
그걸 어떻게 버텨? 모든 뉴스에서 여론재판으로 최동욱이 혼외 자식을 낳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버텨? 버틸 수가 없지. 마지막까지 최동욱은요, 그 검찰총장 물러난 다음에도 끝까지 인정 안 했어. 언론 찾아봐요. 아무도 안 본 뉴스들에 보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 내 자식들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중에 딜을 하는 거야. 그냥 인정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안 했어. 검찰을 떠나더라도 자기는 예, 저기 지금 다 증거 사진들 나오는 거야. 증거 자료들.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최동욱 검찰이. 최동욱 검사는 끝까지 인정 안 했으나 언론이 여러분을 등신 만든 거야. 최동욱이 끝까지 인정 안 했다는 얘기 보도 안 나왔잖아. 검찰에서 최동욱 혼외자로 결론 이것만 보도했지 최동욱이 내 자식 아니라고 끝까지 버텼다는 얘기는 보도를 안 했어. 그런 거예요. 떳떳하게 끝까지 버틴 거야. 근데 여러분이 언론에 속아가지고 그걸 최동욱이 왜 안 버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좌우지간 그래서 최동욱 건으로 물타기 하고 8월 달에 이석기 사건 터뜨리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석기 문제도 증거를 보자. 그리고 계속 물고 들어진 거 아니야. 증거 대라. 그 증거가 안 나왔잖아. 아로라는 증거가 안 나왔어. 결론은 그래서 이석기가 대법원에서 아로는 없다. 내라는 뭐지 무죄가 나와버린 거야.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석기 문제로 물타기를 딱 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그해 11월부터 공안 통치를 한 거야. 막 전부 다 종북 세력이라고 종북 머리를 친다게 하면서 그 유우성 간첩 사건,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그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해 1월에 2014년 1월 달에 유우성 간첩몰이를 하면서 중국 공안 문서 위조했다가 들통이 난 거야. 그게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 증거 위조라고 중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조 서류 만든 새끼 보내라. 중국에서 처리하겠다. 그거 사형이야. 중국에서 사형감이야. 공안 문서 저기 위조하면. 그래가지고 그 한국으로 와가지고 막 아니라고 버티다가 또 막 자살 시도하고 이러면서 그 간첩 사건에 대해서 흐지부지하면서 끝내버렸잖아. 자살 시도한 사건으로. 자살도 아니고 자살 시도해갖고 덮어버렸어. 그게 박근혜 정권의 2014년 1월 상황이에요. 2월 상황이었지. 2월. 그러다가 이 박근혜가 한번 뭐 새롭게 해보겠다 이러면서 4월달 초에 그 규제 완화 쇼를 해요. 그래갖고 막 온 뭐 중소기업하고 막 자영업자들 불러다 놓고 규제 완화 쇼를 7시간 동안 했다고. 그 다음 주에 세월호 사건 터진 거 아니야. 예. 그게 박근혜의 2년이야. 지난 2년.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사건을 모든 뉴스에서 채널A TV조선 저렇게 신나게 보도하는 거 보면 몰라? 뭔가 이거 지네들 뭐가 있는 거야. 짠 게 있는 거지. 정말로 박근혜의 목을 딸 수 있는 보도를 채널A TV조선이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아? 정말로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그런 박근혜의 의지가 진짜 충만하다면 최동욱 윤석열을 특검으로 인정해. 그럼 믿어주지. 정말로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려는 의지가 진짜 있다면 최동욱 윤석열을 특검으로 인정해. 그럼 내가 믿어줄게. 최동욱 윤석열 박형준인가? 그 박모 검사 있어. 그 사람들을 데려와. 그럼 믿어주지. 왜? 박근혜 정부하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외치다가 지금 검찰총장 불명예 퇴진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지금 쫓겨나 있는 그 검사들 불러와. 그러면 믿어줄게. 박형철 검사. 최동욱, 윤석열, 박형철을 데려오면 뭐 성완종 쇼를 믿어주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충 검찰에서 왜들 이래. 지금 이걸로 정말 내가 여기 8명이 모두 처벌받으면 내가 믿어줄게. 이걸로 8명이 모두 뭐 국회의원 사퇴하고 뭐 이왕구가 국회의원 사퇴하고 총리 사퇴하고 그리고 감옥 가고 홍준표 감옥 가고 이 8명이 모두 감옥 가면 믿어주지.
이러다가 대충 뭐 4월 16일 지나고 4.29 재보선 끝나면 흐지부지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4.29 재보선 끝난 다음에 성완종 얘기 계속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서 8명 구속시키면 내가 진짜 진지하게 사과할게. 내가 진짜 정말로 이거 세월호 지난 다음에도 계속 성완종 뉴스 나오고 그리고 4.29 재보선 끝난 다음에도 성완종에 대한 이번 수사를 끝까지 해서 8명을 전부 구속시킨다면 내가 정말 사죄의 뜻으로 방송 한 달 쉰다. 진짜 폭탄 선언. 정말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저 8명이 모두 구속이 된다면 내가 한 달 동안 방송 쉬면서 자숙하겠어. 그래요. 폭탄 선언이야 진짜? 정말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해서 8명을 모두 구속시키고 걔네들 지위 전부 다 박탈당하면 내가 진짜 한 달 쉬어. 예. 수사해라. 휴가 가자.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게 이 핵심은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선 자금이라는 건데 아니 얘네가 박근혜 대선 자금을 밝혀내겠어? 그 최동욱 검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봤는데 정말로 만약에 지금 문모시기 검사가 진실을 밝혀봐. 그러면 혼에 딸이 있다. 내지는 내연녀가 3명이다. 뭐 이런 뉴스 나올지도 몰라. 진실을 밝히면 그 꼬라지로 불명예 퇴진당하는데 누가 감히 박근혜 정부에서 진실을 밝히겠어. 아니면 저기 섬나라 어디로 독도로 발령날지도 몰라. 독도는 유명하니까 무슨 그냥 남해 안에 이름 없는 무인도 이런 데로 발령날지도 몰라. 알고 보니 혼의 자식이 여러 명 내지는 알고 보니까 뭐 내연녀 여러 명 뭐 이런 뉴스로 막 개망신을 주고 같이 일했던 수사관들은 막 그 저기 뭐 전남 신안 뭐 이렇게 그 뭐야 남해 옆에 있는 무슨 무인도 이런 데로 발령낼지도 몰라. 예. 혼의 아버지. 지금 국민을 말이에요. 국민을 아예 호구로 하는 거야, 호구로. 자, 그 여러분 좀 아까 들으신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박재홍의 뉴스쇼라는 걸 검색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라는 거를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거기 이제 오늘 하루에 나왔던 내용들이 쭉 다시 듣기가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 7시 반부터 이 박재홍의 뉴스쇼가 7시 반에 시작이 돼요. 맨 처음에 6시에 이제 김덕기의 모닝 뉴스를 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근찬의 아침 뉴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하근찬 뉴스를 하고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까지가 박재홍 뉴스쇼야. 내가 이걸 쭉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가장 괴로운 건 김진호 때문에 확 기계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참고 듣는 거는 이게 조중동의 논리가 이 김진호한테 나와. 그래서 김진호를 보면 조중동이 보여.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를 가지고 목표는 문재인이구나. 목표는 야당이구나라는 거를 이 김진호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뷰, 이거 듣지 마세요. 열 터져요. 내가 이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코너는 김성환의 행간. 그 다음에 뭐 2번째 인터뷰도 난 별로였고, 3번째 인터뷰도 맨 새누리만 인터뷰해. 새누리만.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영철의 기자 수첩 혹은 누구야?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 수첩. 요 2개를 제가 봐요. 예. 그래서 이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진지하게 볼 만한 거는 권영철,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 수첩. 그리고 김성환의 행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볼 만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 성완종 인터뷰에, 어저께 김성환에 나오던가? 가수, 그래요. 어저께 김성환에 나왔던 것 같아. 요거.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행간 내용 들어볼까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어저께 뒤흔들고 거, 있잖아요. 네. 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마지막 3시간 행적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는데요. 예.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사라진 3시간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제 고 성 전 회장이 청담동 자택을 나간 시각이 오전 5시 10분,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이 오후 3시 30분경인데, 자, 그러면 사라진 3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이 숨진 날이 지난 9일인데요. 그러니까 나흘 전이었었죠. 예. 그 전날과 그날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복귀하면 사라진 3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숨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2시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참담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충남 지역 인사들과 만났다. 여기까지 이제 행적이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벌써 저녁 무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밤 10시 30분경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10분 무렵 청담동 자택을 나가서 잠적을 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아들이 오전 8시 6분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새벽 5시 11분 집 앞 호텔 앞에서 택시 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요. 5시 55분 부강 매표소에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인데요. 그러니까 오후 3시 32분경에 북한산 형제범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긴 했지만 이 경찰이 사망 시각을 오전 10시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향신문과 통화했었던 오전 6시 50분 이후 그러니까 대략 오전 7시부터 이 오전 10시까지 사라진 3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하고 무엇을 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잖아. 방송되는 게 집중을 해. 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지. 채팅이 왜 이리 없음? 아, 공부 시간에 떠드냐 그럼? 아, 진짜. 내가 낮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게 왜 네 관심사야. 내가 낮잠 잘 시간이 어딨어. 내가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빽빽 돌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방송에 집중 좀 하란 말이야. 그러다 장가 못 가. 아휴. 같이 들어봐요. 집중하고. 응? 자, 그런데 이제 성 전 회장 숨지기 직전에 상당히 많은 유력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구명전화를 했던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유력 인사 한 100여 명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고요. 또 그 통화를 하거나 또 만났을 때마다 살려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인사만 굉장히 많은데요. 명단은 아마 익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는 자살하기 4, 5일 전에 억울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 서청원 최고위원하고는 전화통화도 했고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홍문종 의원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결백을 주장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뭐 이 외에도 사실 여권의 친박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애 마지막 순간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 3시간이 만약에 남았다 이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누군가에게 끝까지 호소하려고 했을 것 같고 억울했다고 하면은 왜 억울했는지 뭔가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 그랬다면 그 얘기에 대해서 누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면은 이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자, 사라진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구명 전화만 한 게 아니라 혹시 메모에 남긴 것처럼 로비스트와 관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진 3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예. 정치권이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망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경찰에게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사라진 3시간의 행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자 신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요.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이른바 비밀병기를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이틀이나 3일 전부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 자금 전달 경로와 입증 자료까지 다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예, 메모도 굉장히 꼼꼼하게 남겼고 정치 자금을 줄 때마다 그 관련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수집을 해서 측근들에게 만약에 별도로 보관시켰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관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과 통화에서도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이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녹음을 해야 한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확인까지. 예. 그리고 인터뷰 중간에 보도 시점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일자로 보도해달라. 오후 5시 이후에 아니 7시 이후에 쓰시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 전 회장이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후에 일어날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런 예.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 3시간은 리스트나 입증 자료를 맡긴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간이다. 그러면 이후에 검찰 수사를 할 때 이 사라진 3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추적해보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힌트, 이 물증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죠. 네, 만약 이제 성 전 회장이 또 다른 리스트를 남겼고 또 이게 공개가 된다면 정말로 대형 정치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형 스캔들이 돼버렸는데요. 됐고, 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대형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내용에 따라서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예, 그런 얘기 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권 퇴진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사실 돈을 전달한 당사자는 이미 숨졌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증거 확보도 어렵고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건이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를 한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라진 3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고 또 그 과정에서 별도로 리스트를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우야무야 넘어가거나 덮고 넘어갔을 경우에 훨씬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행간 오늘 자, 그다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것 정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 얘기.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뭐냐면 어제 날짜에 박재웅의 뉴스쇼에 나왔던 김성환의 김성환의 행간이라는 코너하고 그다음에 이 진성준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인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검찰이 성완종에게 뭘 요구했었나? 검찰이 성완종을 계속 수사하면서 뭘 요구했었는지가 여기 나와. 이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사태를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사건 대응을 위한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앞부분은 쓸데없는 정확하게 얘기예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저희도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실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력할 생각입니다. 예,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이 모두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입니다. 이들이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이 모두가 다 리스트에 등장을 했고, 예. 또 이완구 총리, 또 현직 도지사, 시장 등이 다 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친박 핵심 권력들의 비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진상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서완종 전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1원이라도 받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까지 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이런 사건들은 정말 하나같이 뭐 공식화되다시피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처음에는 부인을 하고 그러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 혐의가 확인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메모에 드러났습니다만 본인들은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태고 또 워낙에 이런 비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극비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면서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조력자들도 있고 중간에 개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는 이제 현직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리스트에 거론된 분들이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예. 또 현직 총리도 리스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과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인 만큼 예. 자리에서 물러나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이 결백하다면 결백한 대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면 될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간에 그런데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많은 사건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한다거나 부실 면피 수사를 해왔지요.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 검사를 찍어내고 또 심지어는 검찰총장까지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행태를 봤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네, 한편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메모지에 한번 올랐다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말이 되냐. 나중에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대표가 책임질 것이냐. 뭐 앞서서 이진복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그분들이 결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설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물며 성완종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메모를 남기고 또 그 메모를 남기기 전에는 그의 기업 측근들과 더불어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확인했다고 하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짓말했을 리 없다고 보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라. 만약에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검찰 수사는 충분하지 않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물론 검찰이 일체 외압을 극복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예.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들여야만 하겠지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 눈치 보기나 또 현직 실세들의 눈치를 살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 특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특검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 탄핵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탄핵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제 서완종 전 회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2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았을 만큼 야권 인사들과도 교분이 두텁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서완종 리스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무슨 야권 인사들과의 교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우리 당의 인사들도 관련이 있다면 마땅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점에서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른바 이제 메모 한 장이 정치권에 이 정도 파장이 있는데
또 다른 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완종 회장이 경남기업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이 수십억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조사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250억 원이라는 말도 있고 또 150억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 이것들이 모두 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현재 드러나 있는 메모 외에도 광범위하게 비자금이 살포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연성이 있다 하는 말씀이네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시간 낭비했나? 나는 진성준 인터뷰로 나왔어. 예. 나는 진성준 인터뷰로 들었는데, 빅딜설, 그거 어디 나왔어요? 진성준 인터뷰 아니야? 노무현 때, 노무현 정부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걸 인정하면 사면해주겠다 이 얘기 나왔던 거. 그 얘기가 여기 안 나왔어요? 나는 여기서 들은 걸로 기억이 났는데 아닌가 봐. 아, 박재용 말이었어? 아, 이게 진성준 말이 아니라 박재용 말이었어? 잠깐만요. 이 성완종한테 검찰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뇌물을, 그러니까 과거 내가 뉴스를 진성준을 들으면서 이걸 봤기 때문이었나?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헷갈려. 예. 검찰이 벼랑 끝 성완종에게 제안한 최후의 딜은 성 전 회장과 친분 두터운 기업인 숨지기 며칠 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참여정부 때 특별사면 도와준 사람 진술하면 선처해 줄 것처럼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예. 그러니까 이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이거 아니었는데 내 기억에는. 하여튼 지난 9일 목숨이 끊기 전에 자신이 대안했던 언급하 어쩌고저쩌고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라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05년과 7년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 전 회장이 친분이 가까운 한 기업 관계자는 성 회장이 숨지기 며칠 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특별사면을 도와준 사람을 불면 선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나한테 얘기했다며 기자와 한 마지막 통화에서 말한 딜이 바로 특별사면을 도와준 참여정부 출신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진술을 의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딜의 실체에 대해서 일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고위층 연루 혐의를 진술해주면 성 전 회장의 혐의를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데 대해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성 전 회장은 검찰이 특별사면 과정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옆 사람의 진술이야. 옆 사람의 진술인데 검찰이 성완종에게 특별사면을 도와준 참여정부 인사가 누구냐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걸 밝히라고 몰아붙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 성완종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야당이랑 묶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지금 야당이랑 묶으려고 하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 성완종이 참여정부 때 2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의 핵심이 성완종한테 뇌물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야. 이 검찰의 추측이야. 그런데 이 특별사면은 이제까지 참여정부 하에서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노무현의 마음대로 사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특별사면은 여야가 동의해야 사면이 된대.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식이죠. 나 얘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 야당도 난 얘를 풀어주고 싶어. 그래서 딜을 해갖고 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늘 얘기인가에 나오는 전병헌 얘기에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성완종을
만약에 성완종을 야당이 풀어줬다면, 야당이 특별사면을 밀어붙였다라면 야당 사람이란 얘긴데, 실제로 성완종은 특별사면 받은 다음날 이명박 그 인수위에 들어갔다.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의 특별사면을 요청했겠냐. 기본적으로 특별사면은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정황상 이 성완종은 특별사면 받은 다음날 이명박의 인수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을 특별사면 해달라고 요청한 게 누구였겠냐. 이게 지금 야당 입장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몰고 가냐 하면, 문재인,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속 문재인의 목소리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뉴스도 보면, 그 문재인 의원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야. 이완구 이병기 사퇴 후 수사 받아라. 이완구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이완구 총리 국회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문 받아야 된다. 이완구 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광주 서구에 무슨 누구 후보 출범식 가갖고 사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 총리가 진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건 역사상 없던 일이다. 두 사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부끄러움을 더 키우지 말라. 동반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 이 총리처럼 부인한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려 박 대통령은 이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히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관여하는 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밝히라고 압박을 했다.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 주위 최고 권력자들이 억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굉장히 자세하게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 불법 대선 자금을 누가 심판하겠나. 광주 시민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자, 내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문재인의 발언이 이토록 자세하게 기사화된 게 드물다. 문재인이 굉장히 이완구나 이병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왜 걱정이 되냐 하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결정적 증거. 이완구가 돈 받았다, 이병기가 돈 받았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지금 직무정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완구 직무정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완구 총리 직무정지 초읽기, 새누리 긴급회의, 그러면서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 직무정지 상의. 여기서 내가 느끼는 분위기는 뭐냐 하면, 막 그 선거 전에는 뭔가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처럼 막 직무정지까지 시키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혐의 없음이라고 처리하면서 돌아와. 그러면서 문재인 성급했다.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몰아가면서, 문재인에게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몰면서 증거도 없이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이런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공격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측근이 돈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홍준표거든? 측근이 돈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홍준표야. 그런데 홍준표 얘기는 쏙 들어갔어. 그죠? 홍준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완구만 지금 물러나는데 방점이 찍히고 있어요. 이건 막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완구가 물러나야 된다는 부분에 이제 다 같이 몰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왜 이완구만? 홍준표도 돈 받았다는데 왜 이완구에게만 몰려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완구가 찍힌 거 아닌가? 그 이명박 방산비리 아니야 자원외교비리, 이완구가 부패와의 척결을 주장하면서 이명박의 자원비리를 수사하겠다라고 설레발쳤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완구를 쟤네가 버리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완구일까? 홍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
근데 이완구에 대해서 총리 직무정지에 막 초읽기로 들어가고 이완구에게로 초점이 막 가고 있는데 왜 이완구일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병기, 이완구를 동시에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새누리당은 이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병기, 이완구를 문재인 같은 경우 야당은 똑같이 얘기를 했어. 근데 새누리당은 이완구에게로 딱 맞춰서 직무정지 초읽기 이렇게 간단 말이지. 물론 국회에서 총리를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 뭐 이래선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마음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완구만 지금 대표로 얻어터지고 있는 뉘앙스, 이완구를 치는 척하는 이유가 혹시 이명박 자원외교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설레발 떨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찍힌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일단 쟤네들은 계속해서 이 성완종 리스트를 야당하고 엮어서 모든 문제를 이 야당으로 책임을 묻고 결국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 끝난 다음에 문재인 심판 분위기를 준비하는 이걸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바둑도를 지금 놓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예, 지금 야당이 그 문재인 의원이 해야 될 정확한 입장은 증거를 확보하는 거.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증거 확보, 성완종 쪽, 성완종의 유족들이 갖고 있는, 틀림없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거 아니야. 성완종 이사는 매우 꼼꼼하다. 틀림없이 돈을 주고받은 장부가 있을 거다. 뭔가 이렇게 증거를 남겼을 거다. 지금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입장이 난처해진 유가족이 유족이죠. 예, 그 무슨 재벌의 유족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비리의 주요 증거를 폐기하는 대신 그 재산을 인정받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성완종 회장의 가족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유도하려는 놈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우선 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있던 사람들의 그 돈거래 장부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예, 돈거래 장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덤택이 있을 수 있다. 증거 없이 들이댔다 이러면서, 예, 그 덤택이 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증거 확보다. 증거 확보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뭐 이게 유족이 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정치라는 게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이게 막판에 사람들이 딜을 하더라고. 정말 그 앞에서 순수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지네들끼리 뒤에서 딜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걸 믿으면 안 돼. 마지막까지 믿으면 안 돼. 이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문재인 선수 같은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그 자기처럼 생각하잖아. 상대방도 자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순진하게 나가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 성완종 문제는 뭔가 불길해. 내 느낌에는 뭔가 불길하고,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성완종 리스트는 그 쇼용이야. 왜냐하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유족이 증거를 깠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뭐 증거를 까버리면 언제 어디서 줬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원래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에다가 돈 대주는 경제인들의 특징이 뭐냐, 증거를 반드시 남겨요. 왜냐면 그 증거가 자기의 가장 위급한 시기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거를 반드시 남겨.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남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내가 자꾸만 증거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느냐, 왜 자꾸 증거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성완종 회장이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면 그 증거로 목숨을 보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번에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꼼꼼하니까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 추측이에요. 정말로 증거가 있었다면, 예, 만약에 정말로 증거가 있었다라면 왜 죽기까지 하냐고. 그 증거를 팔아서 그거 증거가 있다라는 걸 딱 띄워주고 그리고 자기를 구했을 거 아니야. 근데 100명에게 전화하면서
막 구걸을 했다는 얘기는, 도와달라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이 결정적인 그 스모킹건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 스모킹건이라면 뭐라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는 성완종 얘기를 막 조중동이 떠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100명한테 얘기를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애들 몇 명 딱 찍어가지고 너 증거 있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든지 수사를 막고 도와줬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리고 이 100명한테나 전화하고 특히 여러 사람한테 돈을 뿌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보기에 이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거물은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아무한테나 막 뿌린 사람 있잖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쭉 밀어줬다기보다 여러 줄을 탄 사람인 거야. 100명에게 돈을 나눠준 거지.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1억, 2억은 돈도 아니잖아. 쟤네들 1, 2억은 돈도 아닌데 보니까 금액이 되게 작아. 1, 2억 수준이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7억, 허태열인가 누구한테 7억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쟤네들 입장에서 잔돈이야. 쟤네들 입장에서는 잔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서 구걸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다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나는 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전면적으로 막 뭔가 잡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야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게 맞고 특히 조중동이 떠드는 게 불안해. 쟤네가 저렇게 떠들 때 뭔가 뒤가 있어. 야당이 계산하지 못하는 뭔가 있으니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성완종 리스트에선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 정말로 돈을 받았다면 물러나야 된다 라는 입장.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지 말고 섣불리 막 달려들지 말고 일단 성완종이 돈거래했다라는 증거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이게 야당이 살아남는 거지. 이거 왠지 낚이는 것 같아. 성완종에게 지금 내가 볼 때 야당을 낚고 있는 것 같아. 야당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이명박 사자방 비리.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성완종이 아니다. 성완종은 증거를 보자. 애도를 표하고 증거를 보자.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 보겠다. 이 정도로 거리를 두면서 지금 야당은 이명박 사자방 비리 이거에다가 방점을 찍고 계속 추적해야 되고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이거를 야당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막 이 성완종 얘기를 계속 뉴스가 떠드니까 그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이건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뉴스로 막 회오리 쳐갖고 다 끌어들인 다음에 한 큐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 신중해야 된다. 이 문제는 좀 물적 증거부터 확보하는 그런 신중함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말아먹게 될 거다, 야당이. 예. 야당이 내년 총선도 말아먹을 수 있다. 겁나 씨부리네? 미안해. 겁나 씨부리네 방송을 왜 이렇게 열심히 봤어. 예. 자, 하여튼 왠지 이 성완종 리스트는 뭔가 기획의 냄새가 나. 내가 11년 동안 뉴스만 봤는데 11년 동안 뉴스와 정치권의 흐름을 계속 봤고 이 언론의 행태를 내가 11년을 연구했잖아. 내 느낌에 성완종 사건은 기획의 냄새가 나. 성완종 리스트는 기획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얘네가 뭔가 노리는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성완종 리스트에서는 우리 시청자 중에서 몇 분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나도 그래. 뭔가 얘네가 지금 따로 노리는 게 있고 이 이야기의 끝은 야당을 더 늪에 빠뜨리는 거인 것 같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듣겠어? 새누리당은 내 방송 열심히 본다는데 새누리당 국정원 종편은 내 방송 열심히 보는데 야당은 잘 안 봐. 되게 개무시하면서. 어떡하겠어. 내 방송 안 본다 그래서 내가 삐지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니들이 그렇지 뭐.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잠깐만. 노래를 틀면 안 되지.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11분 남았어요. 예, 이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예, 노래를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야. 조금 전 세월호 기네스 참가 신청했어요. 입금됐고요. 17일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택시님.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실수요. 무슨 실수였지? 망치부인님 세월호 기네스북에 참여했습니다. 4월 17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망치부인 방송 팬이올림. 정말? 근데 왜 끝번호가 1112지? 경찰 같은데? 예. 경음악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 들을 시간 없어요. 오렌지나무님 금요일날 봬요. QR코드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망부님 방송 시청했어요. 건강이 염려돼요. 걱정돼요. 몸이 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힘내시고 몸 아끼세요. 4112번님 감사합니다. 끝번호 112번님이 굉장히 많이 문자를 보내시네요. 예, 귀하고 귀하신 분 건강해서 만수무강해야 돼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당신은 또 4112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17일날 뵙겠습니다. 5270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항상 망부님 방송으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호 기네스북 참여하게 돼서 스샷 보내드려요. 조그만 동참이 부끄럽지만 잊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모든 순간에 축복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073님 감사합니다. 꼭 오셔야 돼요. 예. 이 7199님 감사합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기대하겠습니다. 뭐가요? 예. 3791님은 QR코드 받았어요. 기소권 수사권이에요. 일반 폰이라 제대로 전송될지 모르겠어요. 기소권 수사권님 감사합니다. 6659님 늘 직장 때문에 녹화로 방송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열정적이라 늘 건강이 걱정됩니다. 운동도 가끔씩 하신다지만 건강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방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바쁘실 텐데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요즘은 아예 그냥 2시간만 딱 해요. 8912님 QR코드와 더불어서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585님 창원에서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오셨을 때 떡을 드린 사람인데 회사 일로 부득이하게 참가를 못하게 돼서 방송보다 이렇게 문자 드려요. 부탁드립니다. 1585님 이런 QR코드를 보내셨는데 떡 보내시고 QR코드를 보내셨는데 참가를 못해서 나한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 분 더 와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 8081님 QR코드 보내시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만 함께 할게요. 고생해주세요. 뭐야!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QR코드를 보내면 어떡해! 1년 전부터 조용히 듣기만 한 시청자입니다. 저도 뒤풀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3806님 QR코드를 보내셨으니까 예, 뒤풀이 참석 티켓입니다. 네. 안산 아이들의 방 사진전 좀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0743님 가고 싶지만 못 가서 방송으로라도 보고 싶네요. 무슨 뭐 주문을 하시는 거야 나한테? 아이들의 방 기사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안산 아이들의 방. 예, 예전에 땡땡땡 씨가 김일성, 김정일 이거 뭐야 이건? 됐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문자 읽어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방 사진전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방 사진전 어디서 하죠? 제가 문제는 지금 모바일 방송이 자꾸 방폭되는 게 문제야. 우리 집에서 중계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자 전화를 받을게요. 안산 그래서 지금 나더러 안산에 가 있으면 아이들의 방 보여달라는 거였구나. 예, 안산에 못 갔어요. 제가 4월 이번 주 끝나고 추모주간 끝나고 다시 갈게요.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디에 사시는 몇 들리십니까? 살? 어디에 저요? 사시는 몇 살이세요? 저요? 네. 몇 살 안 먹었는데요. 예. 네. 지금 장난할 때야? 예. 자,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신 차단. 잠깐만. 좀 아까 그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통화 기록. 예, 이 번호를 수신 차단, 스팸. 전화 수신 차단. 스팸 번호 등록. 예. 자, 다음. 예, 다음 전화 주세요. 네. 네네. 자,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예, 전화가 올까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자다. 예, 어디 사시는 몇 살? 여기는 광양이고요. 전남 광양. 네, 광양이고 사는 8반입니다. 48세.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전남 광양인데 전라도 사투리 안 쓰시네요? 제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혼을 많이 다녀서 그렇습니다. 많이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었군요. 자, 오늘 어떤 말씀 주시려고 전화하셨습니까? 네, 저번에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는 세금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 저번 언제 프리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개인정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제 개인 정보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네. 이걸 참 제가 개인정보 공개를 때문에 드리려고 했는데 위험합니다. 제 예.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세금 때문에 제가 힘든 상황이 돼서 네. 다른 건 다 간두고요.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프리랜서가 네. 비정규직이다. 네,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까? 사업자가 비정규직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웃기는 게요.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는 강사거든요. 네, 근데 수입이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큼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저는 등록과 시간 소득을 강사예요. 예? 시간 강사예요. 주당 강사 수업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강사예요, 주당. 네. 그런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에서 네.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강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당연히 의료보험이 나오고 연금을 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물어봤어요. 네. 제가 강사인데 주당 6시간도 일을 하지 않은 강사인데 어떻게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세무서 쪽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제 말이. 제가 잘못 알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하고 2차 조사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서 하여튼 면세 사업자를 내줬어요. 면세 그런데 사업자? 3월달에 내가지고 4월달에 세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내라고. 예. 그래서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의료보험에 얘기를 했더니 제가 연소득이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4만 원, 8천 원 정도의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맘대로 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책정을 했냐. 그래서 자기들이 가상으로 책정을 했대요. 그래서 막 따지니까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 54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3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러면서 깎아주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자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프리랜서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 하신 지 좀 저는 그렇게- 되셨죠? 시간 강사를 하신 지 좀 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프리랜서니까 사업자 등록하라는 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바뀐 정책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감사료에서 세금을 다 떼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러면 일종으로 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연말 돼봐야 알겠네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네. 아니 개인의 연소득이 사실 이게 옛날에는 2천만 원 이하면 세금 면제이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면제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6시간 시간 강사시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라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계속 이제 따지고 여러 막 기간을 거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네. 계속 궁금한 걸 좀 계속 전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망부님이 저번에 그 방송하신 게 떠올라서 네.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요. 나중에라도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한테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그 원래 연소득 2천만 원까지는 그 세금을 안 매기고 그 다음에 2천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는데 작년부터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1,000만 원 이상 번 걸 소득이라고 쳐서 세금을 걷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옛날에 2,800만 원 받다가 2천만 원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되더라고. 그렇게 작년에 세금을 뜯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는 그 1,000만 원 선도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님의 지금 소득 증명이 이게 시간 강사이고 시간 강사에서 버는 돈에 소득 증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게 결혼하셨나요? 네네,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관에다 물어봤어요. 제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바람에 제 소득 분위가 올라가가지고 저는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소득 혜택을 못 본다. 소득 분위에서 금액이 초과돼가지고 저번에 망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도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소득 분위가 올라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이 금액을 받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을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여튼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 이야기가 그 남편의 소득이 좀 많은가요? 아니요. 남편의 소득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가족들의 소득이 이 시간강사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다 세금 매기고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식이 아닌데, 예.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지금 뭐 영세 사업자가 아니면 간이 사업자로 신고해야 된다. 이건 좀 아시는 세무사분이나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세무서에서도 뭐라고 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상 이게 필요하니까 좀 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여기저기를 좀 막 뒤져봤어요. 자료를 했더니 연세 사업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분한테 저를 면세 사업자로 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연말정산 때 이제 그 소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럼 많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일반 그 사업자보다는 아주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 내고 난 이후로 바로 이번 달부터 의료보험이 팍팍 막 오르기 시작하고 연금을 내라고 계속 국토상이 날라와요.
연소득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네. 이제 미친 근데 것들이네, 자기들 진짜. 마음대로 금액을 정한 거예요. 1,100 얼마가 딱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누구 마음대로 정했냐 그랬더니 그게 뭐 무슨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따지니까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러면 540 정도로 맞춰놓겠습니다. 그게 최하 기준이래요. 그래서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540만 원 일단 내니까 다른- 의료보험료가 네. 13,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니 54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기가 막히고 저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54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4,000원이라는 이게 말이 되냐? 연봉 540에.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진짜. 아예 540만 원도 아니고 연 54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대요. 그게 최하선이래요. 그 금액이. 그래서 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사업자 소득 일단 저는 지금 이 문제는 저는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원칙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님이 전화하신 내용이 이제 사실 진위 여부를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 세무 관련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요.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저기 시간 강사가 연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국민연금 개인 저기 건강보험 내라고 나왔단다.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일단은 본인께서도 계속해서 일단 지금 말투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신데요. 일단은 무조건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국세청이라든가 국세청 사이트에다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공기관에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확보하세요. 나중에 이게 싸움할 때도 그게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사이트나 뭐 이런 그 민원실에다 전화를 해서 문자, 그러니까 게시글을 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시면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로 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다 문의하시고 관련 답변을 문서로 확보하세요. 말로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문서를 확보해서 왜냐면 걔네들이 문서로 확보하면 문서로 달라고 그러면 쫄거든요. 근거 기준을 문서로 알려달라. 그렇게 해갖고 관공서에서 문서를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따져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만요. 원래 이게 이명박 때도 그랬어. 이명박 때도 연소득이 잠깐 지금 시간이 지나서요. 전화는 이제 안 받을게요. 예. 이명박 때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아니다. 이건 사람 내 기본적인 생활비다 이래가지고 저도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도 2,000만 원 이하는 소득으로 안 봤어. 2,800만 원 이하인가?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나 봐요. 사업자 신고를 내면 무조건 연금을 걷는다. 아니 그러면 시간 강사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강사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시간 강사를 일반 사업자로 전환한 게 2010년부터 시간 강사가 일반 사업자로 전환된 게 2010년부터예요. 그럼 이명박 때부터 이걸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내가 이명박 때도 이 시간 아니야 나는 시간 강사라는 게 그냥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명박 때는 세금을 안 냈죠. 2010년부터라고 얘기를 해도 이명박 때는 세금을 안 냈던 것 같은데? 나는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시간 강사들이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연소득이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었어요. 뭔가 지금 바뀐 것 같아, 기준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옛날에는 면세 대상이었는데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뭔가 바뀐 것 같아. 예.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시간 강사 중에도 급이 달라. 시간 강사래도요. 무슨 인기 있는 무슨 저기 뭐니 단과 학원에서 시간당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건강보험하고 저기를 걷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명박 때부터 1,000만 원 미만의 시간 강사한테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걷었어요?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 너무한다 진짜. 백수한테도 걷어? 학원 강사랑 대학 강사랑은 달라. 아니 대학 강사가 솔직히 학원 강사보다 못 벌어요. 내가 안다니까. 내가 옛날에 학원 재수생학원 다닐 때 대학 강사 하던 사람들이 때려치우고 학원으로 왔었어. 왜냐면 학원 강사는 기본이 3,400은 되니까. 그래서 학원으로 왔었다고. 대입반 강사 잘 말하면 적어도 뭐 2,300은 기본으로 가져가니까. 근데 이 대학교 시간 강사들이 소득이 너무 적어갖고 접고 왔었단 말이에요. 예. 백수였을 때도 지역 보험료를 내라고. 그럼 안 내도 돼요.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보험료 안 내도 돼요. 백수인데 왜 내 그걸. 작년 7월부터 알바한테도 세금을 걷어? 지금 뭔가 지금 다 바뀐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내야 돼요? 미쳤구나. 재벌들한테는 수천억 소득이 있어도 상한선 그어놓고 안 받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소득이 없어도 내야 되는 거야? 알바한테도? 이야, 완전히 미쳤구나. 소득이 없어도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왕구 자식, 이왕구 자식, 그 다음 또 누구였지? 그 맨놈 있잖아. 외국에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 새끼들은 소득 있어도 안 냈잖아. 그지? 해외에 가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으로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은 보면서 건강보험료 안 낸 새끼들 부모님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야, 이 진짜 이 개새끼들 진짜 국정원장 자식이 그런 거구나. 야, 진짜 심각하다. 이러니까 서민들이 죽어가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물론 이제 내가 2007년에 별풍선을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500개가 넘어야 환전이 되는데 500개가 안 돼가지고 내가 2007년에 환전을 못했다고. 그 2008년에 그 월 소득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2008년에. 근데 내가 이제 아프리카 BJ들은 전부 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세금 신고를 하러 갔어. 세금 얼마나 내나요 했더니 그 통장 가만히 보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세금 낸 거 거슬러 주더라고. 세금 낸 거 반환해주고. 그리고서는 그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안 나왔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2012년부터 내기 시작했어 내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그렇게 무조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내야 된다고? 와, 진짜 어이없다. 아니 실직자한테 무슨 연금을 걷어 이 미친 나라가. 어떻게 재산하고 상관없어. 나 같은 사람 지금 내는 보험료 아니 1년에 서너 번씩 보험료가 바뀌어. 재산 소득에 따라서.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하고 개인연금이 바뀌는 거야 나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내야지.
돈 못 버는 사람한테 돈과 상관없이 왜 내 돈을 내라 그래? 진실과 함께 앞장서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뜻 나누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하고요. 어머, 지금 보니까 돈 입금하고 일부러 저긴가 봐. 일부러 입금한 다음에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나 봐. 지금 죄송하다고 문자 보낸 사람 너무 늘어났어요. 이러면 그날 당일날 4,160명 못 채우는 거 아니야? 아, 못 가게 되는 사람은 신청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날 당일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나 미치겠네. 아니, 세월호 기네스북에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오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신청해가지고 입금까지 하시면 안 된다고! 돌아버리겠네,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앞으로 참석 못 하면서 신청하신 분들 블랙이야. 참석 못 하면서 신청하신 분들 블랙 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 뭐 얘기가 좀 섞였는데요. 자, 이제 오늘 얘기 여기까지. 예, 오늘 이거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알아봅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너무 오래 했어. 내가 지난주에 방송 너무 오래 해갖고 방송을 5시 반까지 계속하고 진해 창원 갔다 왔더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내가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아까 진성준 의원 인터뷰에서 시간 너무나 길게 끌어가지고 방송이 길어졌어. 예. 웬만하면 4시 반에 방송 끝내야 된다. 그렇게 좀 사인 좀 주세요. 예. 4시 반에는 내가 방송을 마무리하고 전화 한두 통 받고 5시에는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세요. 예. 내가 너무나 방송이 길어지면 힘들어갖고 더 못하겠어. 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프리랜서 그 부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뒷부분이 좀 늘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드려야 되는데 방송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오늘 뒷부분 길어진 부분은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번 주 일정 원래 오늘 안산, 내일 광화문, 그 다음에 16일날 김광진 의원이었는데 지금 내일 광화문에 가면 유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다 팽목항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 안산과 광화문은 못 가고 대신 제가 창동 스튜디오에서 알차게 내일은 이 세월호 200일 기념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세월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16일날 김광진 의원과 더불어서 진짜 안보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7일날은 4,160명의 세월호 기네스 도전, 그 다음에 4월 18일에는 국민 추모제 참여, 이번 주 일정입니다. 16, 17, 18 일정이 그렇게 되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평범하고 행복한 서민이 되는 거, 이 야무진 꿈, 누구는 비웃을지도 모르는 이 야무진 꿈을 위해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고 확실히 쉽고 남는 게 있는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행복한 서민이 되는 그날까지 망치분의 방송은 쭉 이어질 것입니다. 제 생전에 안 되면 제 딸에게 물려줘서라도 그런 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 창동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아.